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각 미국 워싱턴의 최대 이슈는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게 아니에요. 물론 무디스의 신용등급 얘기도 앞으로 두고두고 금융시장 또는 세계경제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이슈, 더 민감한 이슈는 바로 트럼프 감세안입니다. 트럼프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을 했고 지금도 깎아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깎으려면 조세 법정주의, 법령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법을 통과해야 되고 세금을 조정하려면요.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1212년 마그나 카르타 이후로 마그나 카르타의 핵심 조항이 그전까지만 해도 왕이 세금을 마음대로 걷을 수가 있었는데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마음대로 걷지 못한다 하는 조항을 권리장전 1215년 여기에 집어넣으면서 세금 법정주의, 조세 법정주의, 조세 법률주의가 정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세금을 더 올리거나 세금을 덜 받겠다 하면 반드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한다. 그냥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는 거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세법을 조정하고 있어요. 이게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세금으로 얼마나 돈을 거둘 것인가 이게 세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새해 예산안과 세법은 같이 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는 자신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지금 감세안을 국회의원들, 자당, 그러니까 공화당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지부진했거든요. 의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신문에 보면 트럼프 감세안이 삐걱삐걱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그 미국 워싱턴에 트럼프 감세안을 해석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잘못됐다. 좀 안타까워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 감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반대해서 이게 통과가 잘 안 될 것 같아. 트럼프가 의회에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유튜브나 또는 다른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 그런 보도가 많아요. 근데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왜 국회에서 삐걱삐걱 되느냐? 공화당 내에 지금 의견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들끼리 지금 뜻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상하양원, 상원이든 하원이든 공화당이 다 지배하고 있고 세법 개정이라든지 의회 통과, 공화당이 일치 단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야당의 반대가 있어서 통과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하고는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화당에 누가 반대하고 있느냐? 오히려요, 강경파들이, 공화당의 강경파들이 세금 감세 더 하라. 세금을 더 깎아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깎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세금을 대폭 깎겠다고 마구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에 무디스가 경고등을 날린 거란 말입니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무작정 세금을 깎으면 재정적자는 어떻게 할래? 또 재정적자 이전에 국가 부채도 36조 달러나 들잖아. 그래서 국가 등급을 낮춘 거예요. 신용 등급을. 그랬더니 미국 공화당, 미국 워싱턴의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까지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지지부진하던
지금 새해 예산안법이 하원 조세위원회,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어요. 17대 16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어요. 그만큼 여야 간에 논쟁이 많았다 이런 얘기인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민주당은 전원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찬성자가 그제보다는 한두 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공화당은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면 20표 정도가 되거든요. 민주당을 압도할 수가 있는데, 공화당에서 그동안에 강경 반대파가 많았기 때문에 트럼프 감시안을 마음대로 밀고 못 나간 겁니다. 그런데 무디스가 너희들 감세 너무 많이 하는 거잖아, 국가 재정 어떡할래 하면서 경고를 한 다음에 이 강경파 몇 사람이 누그러졌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당초 원안에 가깝게 국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왕창 해주려는 것보다는 조금 적어졌어요. 그러면서 중대한 합의가 하나 있었어요. 공화당 의원들 간에. 무슨 얘기냐면, 당초 트럼프 대통령 안대로 감세를 하는데 대신에 공화당 강경파들이 우리 이것 좀 감세해달라고 하는 자기 지역구 민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감세는 늘려달라. 대신에 총량은 안 늘릴게. 그럼 어떡하느냐. 기존에 있던 감세 정책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이든이 만들어 놓던 감세법 있죠. 그러니까 총량은 감세를 안 늘리면서 트럼프 요구대로 해주면서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의 감세 요구 카드를 다 들어주다 보니까 다른 감세, 그 중에서도 IRA법 같은 거 있죠. 인플레 감축법,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이런 거 도와준다는 거. 이런 감세법을 없애기로 날리는 쪽에 공화당 의원들끼리 합의한 겁니다. 물론 민주당은 동의 안 해줄 거예요. 그러나 민주당 동의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공화당 의원들이 다 합치면 21대 16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4명이나 지금 찬성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서 17대 16으로 한 표 차이로 간신히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쨌든 이 법안이 이제 공화당 내에 정리를 거쳤기 때문에 본회의 포결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세안이 대충 윤곽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현재 상원의 예산 결산 소위를 통과한 내용이 중간에 뭐 조금 조정될 수도 있지만, 기본 안의 핵심은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감세, 법인세 깎아주고 소득세 깎아주고, 요게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기 시절엔 2018년부터 시행이 됐던 건데, 이게 일몰, 이제 시간이 다 끝나가서 소멸되게 돼 있을 때 트럼프가 와서 이걸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감세가 다 살고 거기다 플러스 또 다른 감세안이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약했던 상당수의 감세안을 관철시켰다. 자, 그러면 감세가 많아지면 무디스가 공격할 거 아닙니까? 또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지니까 트럼프의 감세안은 관철시키는 대신에 바이든의 감세안이 있어요. 그것은 없애는 거죠. 그러면 바이든 때 만들었던 감세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총량 면에서 트럼프의 감세안은 바이든 때보다는 더 많아졌고, 그러나 당초 공화당 의원들, 강경파 의원들이 막 주장했던 그 안보다는 조금은 줄은 그런 절충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금이 갖는 의미는 또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굉장히 큽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총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국가 부채를 좌우하죠. 재정 적자를 좌우하죠. 그러면 재정 적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오르내리죠. 국채 금리는 바로 또 뉴욕 증시를 오르내릴 수가 있다. 자, 현재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한 현재 법안을 보면 2026년도 회계연도에 미국의 재정 적자는
1조 9천억, 9,500억 달러를 좀 넘어가요. 2조에 조금 못 미치는 겁니다. 당초 2조 달러까지 가려고 하는 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안 가요. 그러나 작년, 그러니까 2024년이나 2025년에 국가 재정적자 규모 1조 8천억 선에서 1조 9천억 초반대보다는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나 작년보다도 더 많아질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함부로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요인이다. 물론 트럼프가 외교를 잘해서 또 관세 폭탄을 터뜨려 놓고 그 돈으로 그 협상 카드를 통해서 중국이나 한국, 대만, 일본 등으로 하여금 무역 수지 흑자국으로 하여금 미국 국채를 많이 사가도록 하면 국채 공급 물량 늘어나는 것보다도 다른 나라가 사가는 물량이 더 커지면 금리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만 국가 예산이라는 재정 적자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결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게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국채 금리를 강제로 끌어들이는 히든 카드, 비밀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금융기관 규제 혁파 제도인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법안이 제출되지는 않았는데 법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예산 전에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구상이거든요. 자, 지금 미국 금융기관들이요,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금융 상품을 사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예금 이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운용 수익을 버니까 미국 금융기관들이 돈을 벌면서 꾸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 수익, 투자해서 돈을 번 데는 위험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은행 감독법에 현찰 예금을 받아가 그거로 채권이나 주식을 사면 그 중에 일정 금액은 안전증거금으로 중앙은행이나 또는 다른 곳에 예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투자 담보 예치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은행들이 미국의 회사채를 산다, 채권을 산다 이러면 100억 원어치 사면 그 중에 한 10억 원 정도는 그 채권 지급 안전 보장용으로 예치하고 있으라. 일반 예금에도 예를 들면 지급 준비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제도예요. 트럼프가 이것을 미국 국채에 한해서는, 미국 국채가 워낙 안전하니까 국채에 한해서는 의무금을 없애주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미국 국채를 살 때도 100억 사면 10억 정도는 준비금으로 담보를 맡겨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 담보금 없이 100억 살려고 했다가 10억 빼고 90억 원어치만 사는 게 아니라 100억 살려고 했으면 100억 다 사. 그래도 감시감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0% 정도의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에서의 국채 사가는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금리 인하 요인이에요. 미국 금융기관들 덩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대 은행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트럼프가 지금 필 고쳐서 스테이블 코인 조만간 대대적으로 지금 육성법이 지금 의회에 상정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사다가 그걸 담보로 가격 안정적인 어떤 시세를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되면 미국 국채가 많이 팔려요. 국채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국채 수요가 는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국채 값을 올릴 수 있고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국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트럼프 감세 규모가 커지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국채 값이 떨어지고요. 이것은 악재인데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은 갖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트럼프 그 사람도 다 생각이 있구나,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감세하니까 국채 물량이 늘어날 것이고 국채금리가 올라갈 요인인데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외국 정부에다 관세 폭탄을 터뜨려 놓고 외국 정부에다 미국 국채 많이 사가. 외국이 많이 사가면 미국 국채금리 떨어집니다. 국채값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미국 은행들 규제 완화해 줄 테니까 국채 사가. 그런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해 줄 테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미국 국채를 왕창 사야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국채 금리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채보다는 장기채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바이든은 1년짜리 이하 3개월, 2개월물 이런 걸 많이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는 자기 임기가 앞으로도 3년 반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3년 이상짜리 이런 것을 발행해 놓으면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한참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 정부 말기에는 국채 금리가 안 오르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할 때 좀 유리하게 국민들 선전을 하기 위해서 단기채만 집중적으로 발행해 놨다고요. 그게 지금 물량이 마구 돌아와서 트럼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틈만 나면 이거 모두 바이든 탓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왜 남 탓만 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내막을 깊이 들어가 보면 바이든 탓이 사실 좀 있어요. 특히 국채 관리, 특히 돈을 많이 푼 문제, 이것은 트럼프 못지않게 바이든도 책임이 상당히 크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는 장기 국채를 집중적으로 팔 겁니다. 그럼 매물 폭탄이 장기로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뭐냐면 앞으로 국채 값이요. 장기 국채는 하락 요인이 많고 단기 국채는 상대적으로 하락 요인이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자금이 꼭 장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단기 국채를 사는 게 수익 측면에서 더 높을 수가 있다. 자, 이게요. 국채도요. 단기채를 사느냐 장기채를 사느냐 이것도 여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자, 지금 김대호 박사 TV는 당면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하도 어지러우니까 그 상황을 중계방송도 해드려야 되고 상황 진단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 세상이 좀 안정되면 저는 사실 김대호 박사가 쓰는 경제학 교과서처럼 국채는 뭐고 국채 사는 법, 국채 시간차 공격하는 법 이런 식이라 하나하나 좀 그러니까 당면 문제에 관계없이 정말로 깊이 있게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우리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그냥 ISLM 곡선이 나오고 많은 이론을 정말 잘 설명해 놨지만 그것은 정말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고 당장 실전에서 내가 이거 국채를 어떻게 사? 금리 오를까 내릴까? 그에 대한 이론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럼 경제학 교수들이 실력이 없어 그러냐? 그건 아니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저는 제가 학생 가르치는 10여 년 이상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에 계신 현장 경제를 뛰는 분한테 무슨 노벨상의 이론, 이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모습, 그것을 우리 같이 논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런 체계적으로 국채의 해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또는 금리의 해부, 알파, 오메가 이런 것을 분석해 올리고자 약속을 드립니다. 자,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